출근길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서울 동부권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에는 최고 10cm 이상, 강원도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연결했을 때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새벽 5시부터 이곳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양평에 이어 서울 동부권에도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잘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빙판길 사고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를 동반한 눈구름대가 다가오면서 곳곳에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북구에 19.1cm, 강원도 평창은 12.5cm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주로 눈이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과 강원, 전북 동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과 충북 북부, 제주 산간에는 오전에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보된 적설량도 많습니다. 강원 산간 많은 곳에 최고 30cm 이상, 일부 경기와 강원 내륙에 최고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제주 산간 곳곳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에는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2도, 파주 영하 1.8도 등 어제 아침보다 10도 안팎 내려가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눈과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으니까요. 썰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어젯밤부터 수도권 곳곳에서 첫눈이 관측된 가운데 내일까지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대설특보가 현재 발효돼 있습니다. 네, 출근 시간대 도심의 교통 혼잡도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현재 출근길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홍대 입구역 거리에선 이른 아침부터 버스에서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출근길 시민들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겨울인 것처럼 두꺼운 옷차림에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으로 지하철 역사로 향했는데요. 지금은 눈발이 조금은 잦아든 모양새지만 조금 전만 하더라도 눈발이 아주 거세서요.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가시거리가 짧아졌었습니다. 또 이른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이미 한 차례 이루어졌는데도 차도 위는 금세 눈발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차량 흐름은 점차 더뎌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통제된 곳도 있는데요. 아침 6시 기준 서울 시내 도로 가운데에선 북악산길과 인왕산길, 삼청동길, 감사원길 등 4곳이 양방향 통제돼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 집계된 서울 시내 평균 적설량은 15cm에 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3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도 어제 저녁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5,200명과 제설 장비 1,200여 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하더라도 여전히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요. 아직 출근길에 나서지 않으셨다면 가능하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울시 교통정보 서비스 등에서 시내도로 통제 상황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 시내 일부 도로가 현재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는 가파른 고갯길이 많은 서울 삼청로와 북악산로, 북촌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청로는 삼청동길 삼청터널 양방향을, 북악산로는 북악산길 자하문 삼거리에서 북악골프장 양방향과 인왕산길 자하문 삼거리에서 사직공원 초입 양방향이 오늘 오전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북촌로는 감사원길 감사원에서 오정공원 양방향 통행이 오전까지 통제됩니다.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 YTN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 램프입니다. 하얀 눈이 날리는 모습들 카메라를 통해 볼 수가 있고요. 차량들이 지금 지붕에 눈이 쌓인 채로 지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되어 있어서 검은색 아스팔트 도로가 잘 보이는 상황이지만 지금 뭐 빛이 반사되는 걸 보면은 약간 결빙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차량 통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언덕에서 좀 내려가는 길에서는 서행을 하면서 천천히 운행을 하셔야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다음은 서울 올림픽대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입니다. 역시 군데군데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로에는 제설 작업이 진행되어 있어서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전에 연결을 했을 때보다 눈발은 많이 잦아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량 이동량은 좀 많아졌습니다. 이 출근 시간대가 점점 다가오다 보면은 출근길에 많이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마지막 화면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 부근인데요. 지금 강원도에 특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되어 있어서 카메라 지금 시야 자체도 굉장히 뿌연 상황입니다. 차량들도 굉장히 서행을 하고 있는데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서 곧바로 쌓이고 있는 형국이고요. 차량들이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려서 쌓일 때는 이제 앞에 차량들이 먼저 갔던 바퀴 자국을 따라서 가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얀 눈을 밟으면 자칫 미끄러질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진입을 할 때 천천히 미리 제동을 하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안전거리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곳곳의 강설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화면 보신 것처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 그리고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눈 예보와 날씨 전망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도권 곳곳에 첫눈이 관측이 됐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온 건가요? 일단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시간당 한 3에서 5cm, 예. 다음에 이제 전북 동부 지역으로 시간당 한 2cm 정도 지금 눈이 내렸습니다. 예. 가장 많이 내린 곳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쪽으로 19.1cm입니다. 6시 현재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강북 지역이 19.1cm 내렸고요. 서울이 15.2cm. 다음에 강원도의 홍천이 13.2cm, 평창이 12.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예. 네, 저희가 매 시간대마다 지금 CCTV 장면을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간대마다 눈이 조금 잦아드는 곳 그리고 더 많이 내리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눈 상황 변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내일 모레까지는 전국적으로 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오늘서부터 내일 사이는 주로 이제 중부지방 쪽으로 많은 눈이 내립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저 주구름대가 중부지방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이 내릴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일단 뭐 지금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 아무래도 저 수도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경기 남부 쪽으로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네.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새벽 사이는 다시 경기 남부, 충북 북부 이쪽으로 좀 더 강한 구름대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오는 곳은 아무래도 바람의 풍상층에 위치한 강원도 중남부 산간 지역이 최대 30cm 정도 예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라든가 내륙 쪽으로는 최고 20cm 정도, 서울은 내일까지 최고 10cm 이상, 다음에 전북 동부라든가 다음에 강원 북부 산간 지역은 최대 15c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지대일수록 눈이 좀 많이 내리는 형국을 그래픽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안 부근은 그나마 좀 덜 내리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면서 눈을 밟아보니까 굉장히 질척거리더라고요. 이번 눈이 그래서 뭐 습기를 많이 머금어서 무거운 습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눈이 쌓일 때 뭐 약한 시설물이나 뭐 전신주의 이제 뭐 전깃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저도 지금 방송국 오면서 눈을 보니까 예. 이제 습설인데 지금은 약간씩 이제 도로 쪽은 높기 때문에 더 습해 보이긴 하지만 예. 네. 눈 자체를 만져봐도 굉장히 습한 눈 중에서 더 습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우리가 보통 습설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조건이 영하 0도에서 영하 10도 예. 사이에 낮의 기온을 보일 때 습설이 되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해상을 따라서 이 구름대가 이동해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더 습설로 변하고 있죠. 습설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가 아주 작은 면적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가로 10m, 세로 10m 정도의 예를 들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5cm 현재 서울이 왔는데 예. 앞으로 5cm가 더 와서 20cm가 쌓인다고 한다면 그 무게가 거의 한 2.4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m 크기에 20cm만 쌓여도 그 무게가 예. 거의 2.4톤의 무게가 되는 거니까 예. 사실 웬만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약한 이런 건물 같은 거 무너지고요. 특히 그것이 저신유 같은 게 얼어붙을 때는 전신주도 굉장히 전선줄도 위험해지게 되겠죠. 네. 예. 구조물 점검도 미리 좀 해놔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이기 때문에요. 지금 교통 대란이 또 걱정인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어쨌든 뭐 메인 도로는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녹아 있는 예. 상태지만 사실 이면 도로라든가 약간 경사진 도로는 눈이 그대로 덮여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눈길에서는 출발할 때는 수동인 경우는 2단으로 출발을 하고 예. 자동일 경우 오토홀드 윈터로 꼭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에 차간 거리는 항상 충분히 해주고요. 다음에 항상 눈이 쌓였을 때는 앞차가 간 그 바퀴 자국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네. 다음에 일단 내리막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차 시 이런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오르막길에서는 올라갈 때 그대로 멈추지 말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행입니다. 네.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 강풍이 좀 어제 많이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뭐 발생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좀 바람이 동반이 된가요? 어제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 예. 약간입니다. 어제는 뭐 강원 산간 같은 등 뭐 최고 순간 풍속이 39m까지 소속 불었는데요. 예. 엄청났어요. 전국적으로 20m 이상 불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참 엄청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약간 내륙을 빼놓고 전국적으로 다 강풍특보가 발령됐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해안 지역, 산악 지역 이쪽 지역 위주로 지금 강풍특보가 발령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안 쪽 같은 경우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정도, 산악 같은 경우는 초속 25m까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내륙 쪽 이런 지역도 강하게 불 때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러한 상태라면은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그 기압 등도가 강하기 때문에 예. 바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바람이 강한 것은 내일 모레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시설물 피해 같은 거 없도록 네. 결속도 좀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이번 주엔 또 눈, 비가 자주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목요일 아침에는 이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는 아침에는 좀 추워도 한낮에는 기온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일교차가 큰 날씨였는데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이번 한파가 내려올 기간 동안은 평년 기온보다 좀 낮습니다. 네. 네. 아침에도 영하권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영하권인데 낮에는 이제 되게 서울 같은 경우 낮 기온이 4도 뭐 이 전후로 되게 형성이 되는데 4도 5도 저 금요일까지입니다. 예. 토요일서부터는 기온이 약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네. 그렇더라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낮에도 거의 영하권의 기온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춥게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일단 현재 그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눈비가 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기온이 더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살짝 낮 기온은 좀 올라가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눈비가 내린 이후에 다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또다시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 추위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서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약 한 열흘 정도
유지가 되는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열흘 정도 지나면서 그 이후에는 좀 기온이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뭐 체감하기에는 갑자기 추워진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따뜻했잖아요. 곳에 따라서 뭐 개나리가 핀 곳도 있고 지금 뭐 눈이 내리고 있지만 이 수도권에 내리는 눈이 평년에 비해서는 좀 늦은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좀 이런 기상 이후 이변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기후 변화의 영향이죠.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예.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시개화라고 하죠. 전혀 그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닌데 네. 봄에 피는 꽃들이 이제 가을 늦가을에 이렇게 피어나고 있거든요. 뭐 벚꽃이라든가 개나리라든가 네. 또 저희 집 정원 같은 데서는 봄에만 피는 장미도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개 피는 원인은 올해가 참 이상적인 폭염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네. 이런 폭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9월까지도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고 네. 10월에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달이었고 이런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식물들도 상당한 스트레스 같은 걸 받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공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도 이런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시개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꽃들이 피더라도 뭐 전체 피는 것이 아니고 한 줄기 정도에서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생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꽃 피는 데는 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올해 겨울 날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12월, 1월, 2월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겨울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할 거로 봅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최근에 이 기후 변화로 전주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겨울 기온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그 겨울 중에 한 계절에 한파가 내려올 때는 춥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올해 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일부 학자들이나 뭐 일부 대학 교수들이 올 겨울에 뭐 이상 한파가 온다, 네.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 그런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 예.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한파가 내려올 것으로 보는 것이 일단 라니냐로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북극해에 있는 빙하들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는 이제 겨울이 추운 경향이 많은데 특히 라니냐가 올 경우는 초겨울 그러니까 되게 12월이 많이 춥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21년 12월이나 2022년 12월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12월에 한파가 내려오면서 열흘 이상 지속됐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2021년, 2022년에도 12월에는 한파가 내려서 길기에 영향을 줬지만 그의 겨울 전체로 평균 기온을 내보면 평년보다는 따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올겨울도 전체로 본다면 예. 평년보다 따뜻할 것이다라고 봐요. 약간은. 예.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올해가 라니냐철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극 해빙이 너무 많이 녹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극에는 한파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내려온다면 지금도 이제 북극 한파가 내려온 형태인데 한 번 내려오면 지금 열흘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올 겨울은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파가 한 번 내려오면 한 열흘, 또 따뜻한 것도 열흘 이상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단파 이렇게 짧게 춥고 따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좀 약간 긴 기간 동안 따뜻하고 좀 긴 기간 동안 춥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뭐 불과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최강 추위가 올 거다라는 뭐 예상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지금 이제 그거보다는 좀 따뜻할 거다라는 예상으로 바뀐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더웠다 보니까 보통 여름이 많이 더우면 겨울은 또 추울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자꾸 달라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들이 예보를 낼 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5일 전에 서울 예보를 알고 싶어서 기상청 예보를 봤는데 네. 그때 날씨는 비가 온다 그랬는데 3일 전에는 구름만 낀다 그러고 하루 전에 가니까 아니야 맑은 거로 예측을 하는 것은 네. 리드 타임이 길어질수록 예보는 부정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깝게 갈수록 예보는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기상청 같은 경우는 12월 그러니까 지난달 예보 3개월 예보 때는 12월이 추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다시 이제 이번 달에 그 3개월 예보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1월도 평년과 비슷할 것이다. 2월은 평년보다는 좀 따뜻할 것이라 수정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 올 겨울에 11월, 10월에 예측한 거나 11월 예측한 거나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예보관들이 볼 때 그 사이에서 약간씩 그 변하는 것을 보고 예보를 수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년과 비슷하다 해서 한파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12월과 1월이 전체적으로 한 달을 놓고 보니까 평년과 기온이 비슷해진다는 것이지 그 사이에 한파가 오고 따뜻한 기간이 이렇게 변동폭은 좀 심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네. 오히려 이런 겨울이 사실 사람들이 상당히 건강도 나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겨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올겨울 날씨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 현재 또 수도권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운전하실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측이 새로운 외교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등 미국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논의도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백악관에 돌아가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지난달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선 과거 미국과 협상에서 갈 때까지 가봤다며 북미 정상회담 관측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보다 높은 군사 기술력.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등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협상 실무를 총괄한 알렉스 웡을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발탁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핵 개발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예상하고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트럼프 당선인 측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백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 전에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정보 효율부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인물. 트럼프도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in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반도체법과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rump and the Republicans want to get rid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Well, this bill was signed. I worked like hell to get that done. I wrote that sucker.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최대 78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경우에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유럽 중앙은행과 산업계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는 핀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상대의 보복으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긴도스 부총재는 이렇게 되면 결국 세계 경제에 극도로 해로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며 금융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 등 모두 패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13개월 만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안보 내각 회의를 주재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레바논 휴전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이후에도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해 헤즈볼라가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도 우세하거든요. 일단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쇄신이 이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사업 중심으로 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사업 부분이 올해 3분기까지 합산 영업이익이 12조 2,200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SK 하이닉스 경쟁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조 4천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SK 하이닉스에 밀렸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도 한때 10만 전자라고 해서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5만 원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도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도체 사업 부문에 사실 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인사 폭이나 규모도 어떻게 될지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 상황 녹록지 않다. 이번 인적 쇄신을 통해서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상필벌이 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사업 경쟁력으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게 창사 이래 지금 사실상 최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권을 갖다가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특히 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HBM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완전히 뺏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 승진 2명, 업무 변경 3명 등으로 5명 규모의 소폭 인사를 단행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큰 폭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문에서는 주요 사장단의 이동 및 교체가 예상이 되고요. 임원 승진 규모도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지금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고 하면 좀 엔비디아가 많은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잖아요. 젠슨항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삼성전자 인공지능 AI 메모리 칩 납품 승인을 위해서 좀 빨리 작업 중이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그럼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어쨌든 호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지난 23일에 홍콩 과기대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에서요. 지금 블룸버그 TV와 인터뷰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갖다가 납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물량을 대부분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지난 31일에 그 품질 테스트에서 중요한 단계를 완료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물량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이 다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만약에 납품이 돼도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엔비디아의 납품이 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예. 이것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사실은 향후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희소식이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주가가 이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네. 삼성전자 주가가 뭐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뭐 오너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위기설을 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은행 점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최근 5년 동안 국내 은행 점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여러 은행을 한 점포에서 이용하는 공동 점포가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 점포하고 ATM 머신까지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네. 2019년 말 대비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은행 점포 수는 15.5% 감소를 했고 ATM 머신 같은 경우는 25.5% 감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은행원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은행원들 명예퇴직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그쵸. 비난이 예. 있는데 많은 명예퇴직금을 주더라도 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점포수를 줄이는 것이 은행의 이윤을 늘리는 조치이다 보니까 점포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대신에 비대면 영업, 그다음에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실은 이 디지털 뱅킹에 취약한 고령자 그다음에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는 그렇죠. 것이 예.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은행들이 점포 하나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점포를 좀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공동점포도 하나의 해법이 되고요. 이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사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네. 우체국을 좀 공동점포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동식 점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큰 이제 트럭 같은 컨테이너 같은 것에다가 점포를 만들고 그것을 일정 일자의 특정 지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동식 점포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은행 관련 업무들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금 뭐 본격적인 업무를 하기도 전에 뭐 관세 카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면서 벌써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번에 얘기를 한 그 관세는 자신의 SNS 계정에 언급을 한 것인데요. 예.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중국에 기존에 부과된 관세에다가 더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취임을 한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하자마자 즉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일단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통해서 상당수의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26년에 재협상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양자 무역 협상을 위한 새로운 협상 카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무엇이 시사하냐면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양자 무역 협상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무역 흑자국
여기에 대해서 초강경 관세를 위협을 함으로써 상당히 유리한 또 무역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사상 최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통상 압박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국으로부터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늘리는 게 무역 수지 흑자를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에너지라든지 무기를 수입하는 게 단기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관세, 통상 여러 가지 경제 영역에서 지금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터라 지금 우려가 큽니다. 오늘 새벽에 속보로도 전해진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보조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기 전에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측에서 상당히 약속받은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지역이 텍사스하고 인디애나주인데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 규모를 만약에 보조금을 없앤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사실 해당 지역민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규모를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요. 예.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보조금 규모를 줄인다고 하면요. 사실 우리 기업도 향후 예측된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어떤 트럼프의 변화무쌍한 이제 경제 정책의 예고들이 좀 많았는데 보조금 재검토, 관세 카드도 꺼내 들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 증시를 보니까 뭐 유럽은 좀 떨어졌는데 뉴욕 증시는 모두 올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이러한 그 관세 협박이 실제로는 그 협상용에 불과하다라는 전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관세 협박을 이용해가지고 그 양자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는 이거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외에도 지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예. 여기서 미 연준이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 미국의 전미 국제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협회 공동 컨퍼런스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전미 국제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이제 1회 그 미국 연준이 추가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거기서도 전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됐을 때 미국에서는 당연히 주식이 상승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붐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관세 때문에 이제 외국의 주가는 하락을 하고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호황이 예측이 돼가지고 미국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단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네. 주류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예.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트럼프 관세 워딩이 나온 직후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도 또 출렁였던데요. 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GM, 포드,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올 때 25% 만약에 진짜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관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내에서 그 자동차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자동차 부품도 미국으로 가져올 때 당연히 거기에 관세가 붙게 되죠. 네. 그다음에 포스코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자동차 업체에다가 강판을 납품을 하는데
그것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져올 때 25% 관세가 붙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미국에서 제조하는 자동차의 가격에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돼서 미국의 자동차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더 협상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이슈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농민들이 유럽연합과 남미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반대하면서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럽 안에서도 남미와의 FTA 체결을 놓고 나라마다 경제적 득실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프랑스 농민들이 몰고 온 트랙터 행렬이 이어집니다. 각지에서 유럽의회가 열리고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올라왔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트랙터는 모두 30대. 의회로 가는 길이 막히자 농민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일제히 경적 시위를 벌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남미 경제공동체 메르코수르와 체결하려는 자유무역협정 FTA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FTA가 프랑스 농업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도 농민들을 지지한다며 메르코수르산 고기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럽 최대 농업국 프랑스뿐 아니라 폴란드 역시 남미와의 FTA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Porozumienia z państwami Ameryki Południowej, czyli z grupą Mercosur, umowy o wolnym handlu. 유럽연합과 남미 국가들은 지난 1999년부터 FTA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2019년 원론적 합의를 이뤘지만 EU가 환경보호 의무 등을 추가하면서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브라질 룰라 다 시오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연내 타결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유럽 안에서도 남미와의 FTA, 특히 농업 분야를 둘러싼 온도차가 큰 상황입니다. 남미 국가들의 특정 농산물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로 수입할 경우 자국 농민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 EU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 등은 FTA를 계기로 남미 시장 진출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득실을 둘러싼 각국의 복잡한 계산 속에 유럽의회는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상황 YTN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 램프 구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근길에 따라서 성산 방향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요. 나무와 건물 지붕에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제설 작업이 잘 되고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눈길은 지금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네, 다음은 올림픽대로입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인데요. 역시 군데군데 눈은 쌓여 있는 모습이지만 도로에는 제설 작업이 진행돼서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눈 상황 때문에 지금 잠시 CCTV 화면이 멈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강원 영동선 대관령 부근입니다. 현재 지금 차량이 지나진 않는데요. 지금 강원도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려서 보시는 것처럼 시야가 답답하고 지금 뿌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인데 이런 곳을 지날 때는 비상등 켜면서 서행하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도로 상황 오늘도 함께 저희 YTN 시청하시면서 체크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출근길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지금 그곳 서울 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첫눈은 반갑지만 시작부터 대설이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서울은 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사이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으로 인해 도로가 무척 미끄러우니까요. 평소보다 시간 여유 있게 잡고 나오시고요. 또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밤사이 한기를 동반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은 작년보다 9일, 평년보다 6일 늦은 기록인데요. 지금까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20cm에 육박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홍천, 서울 동부권에는 대설경보가, 수도권과 강원, 전북 동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보된 적설량도 많습니다. 강원 산간 많은 곳에 최고 30cm 이상, 경기도에 최고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제주 산간 곳곳에도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서울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도 크게 곤두박질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파주 영하 1.8도, 청주 2.9도 등 어제 아침보다 10도 안팎까지 크게 내려가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눈과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출근길 안전운전하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